실전학습 1회 들어가는데 새 지문 연달아서 할 거고요.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이제 독서론인데, 독서론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이죠 사실. 1번부터 3번 문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패턴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문제 순서가 정해져 있죠. 1번은 전체 내용의 이제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보통 이렇게 A라는 한 구간을 주던지 아니면은 네모 박스 글 중에서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에 관련된 걸 물어보는 문제 낼 거고, 3번에도 늘 나오던 패턴대로 보기 이렇게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번 문제 정도가 내용 확인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요렇게 두 개는 문제 안에 있는 정보 혹은 옆에 그 네모가 있거나 A 구간이 있으면 거기에만 읽고도 답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난도가 전체적으로 엄청 쉽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난이도를 높게 내면 그의 수는 큰일 나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280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지문이 조금 더 짧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마 요거보다 좀 짧을 거예요. 내용은 쉬우니까 정리 안 하고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독서 공간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고 있는 공간이고 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독서 공간이라고 해요. 이런 공간은 일반적으로 독서 행위가 실제로 벌어지는 구체적인 면적이 있고 또는 부피가 있는 그런 물리적인 독서 공간을 의미한다 이거야. 이런 의미의 공간으로는 우리한테 이제 서재가 있겠고 도서관이 있겠고, 원래 독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본원적 독서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재는 내가 선택한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개인 공간, 도서관은 더 넓은 지식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대중 독서 공간. 그래서 이것과 달리 일했으니까 이걸 이제 굳이 머릿속으로 구조하는 거를 좀 연습해보면 독서 공간이 있고 그것을 크게 나눠서 지금 기억만 났는데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나눠가지고 본원적인 공간이 있고 그게 아닌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 특정 순간에 책을 읽는 곳으로 활용되는 물리적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용된 독서 공간. 그래서 전용된 독서 공간,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조화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보면 그래서 전용 독서 공간이 뭔데? 예시가 이제 버스, 지하철. 원래는 이제 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내가 거기서 이제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독서 공간이 되는 거죠. 계속 가보면 이 본원적인 독서 공간이랑 전용된 독서 공간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구분이 안 될 때도 있대. 하나의 방에서 책도 읽고 잠도 자고 하면은 이제 원룸 사는 사람 있잖아. 원룸. 방이 여러 개가 아닌 사람. 그래서 원룸에 살면은 그 방이 침실도 되고 책 읽는 공간도 되는, 서재 공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또 타공 좋아하는 사람 있죠. 혹은 서점 봐야 책 잘 읽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곳은 커피를 마시는 곳이나 책을 사는 곳이면서 동시에 독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이 교실, 여기 이 교실이 학습이 독서를 전제한다고 보면 본원적 독서 공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아침 일찍 학교 가서 밤까지 있잖아요. 그럼 딱 너희 교실에 들어가서 진짜 공부만 하나? 뭐 거기서 지금처럼 음료수도 마실 수도 있고 친구랑 잡담도 하고, 또 아까 앉아가지고 뒤에서 왁구볼 만지고 고3이 근데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너희한테는 뭐야? 놀이공간, 왁구볼 공간이 되고 지금 석빈이한테는 음료를 마시는 카페 같은 공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독서를 위한 방이라는 이제 독서실, 여긴 또 어떠냐, 이름만 보면은 독서실이니까 독서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니까 본원적 독서 공간에 제일 가까운 곳이지만 많은 애들은 지금 이제 독서실을 책 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하러 가는 데로 쓰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명확히 구분이 되지만 구분이 안 될 때도 있다. 독서 공간이 반드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구조화할 때 이렇게 나눴었죠. 독서 공간 두 개로 나뉘어 물리가 있고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거. 이제 뭐냐면 내가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상황 또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황을 독서 공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길에서 책 읽는 사람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그럼 그 길 자체가 독서 공간이 되고요. 또 수업 시간이나 집에 가는 길 그 자체를 하나의 독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아침 독서 운동, 그다음에 독서 모임 이렇게 해서 책 읽는 사람들은 독서 운동이나 독서 모임을 독서 공간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 면적, 이 부피 이것이 없어도 독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독자의 의식 속에서 형성되는 인식적인 독서 공간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독서 공간이 있고 두 개를 나눴을 때 물리적인 게 있고 인식적인 게 있다. 물리적인 것에서는 원래 책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가 있고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닌데 그렇게 쓰는 공간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인식적인 독서 공간은 길이나 상황, 그래서 뭐 길바닥 혹은 내가 독서 모임, 독서 운동 이런 거 하는 것도 독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독서 공간은 물리적 제약의 구속을 받지 않고 능동적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식, 정보와 사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없네? 다 책으로 공부하네? 아이패드 쓰고 이런 거 많잖아. 요즘에는 이제 굳이 꼭 이런 종이가 아니어도 되죠. 독서할 때 이북도 워낙 잘 나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건데, 자, 독서 공간이 부족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 잘 없다 이거야. 왜냐? 이 본원적인 독서 공간이 아니더라도 내 선택에 따라서 독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아져요. 하물며 뭐 치유 편의점에서도 할 수 있고요, 공원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상 공간 안에서 독서 공간을 무한히 확장이 가능하게 됐다. 가상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랑 달라요.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 시간 이런 게 거의 없다. 가상 공간은 누구나 제한 없이 도달할 수 있고요. 이 공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식과 정보가 쌓이고 있어. 그래서 예전처럼 꼭 서점에 가서 책을 사야 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야 되고가 아니야. 요즘 휴대폰으로도. 휴대폰은 그럼 내가 뭐 쓰는 공간이 정해져 있나? 아니죠.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죠. 우리는 서재 도서관 가지 않아도 화면만 볼 수 있으면 똥간에 앉아가지고도 책을 읽을 수 있어. 그치? 또 독서 모임은 꼭 어디 가야 되나? 아니야. 줌 켜가지고 하면 되지. 어디서나 할 수 있어. 가상 공간 속의 독서 공간은 읽기만이 아니라 쓰기도 가능한 다중 연결이 되어서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글들이 무한히 존재하는 열린 공간이 돼요. 이런 가상 공간의 출현은 우리에게 독서 공간에 대한 이해와 독서 공간의 확장을 위한 노력이 중요해졌다는 걸 일깨워 준답니다. 좋습니다. 머리는 내용 아니라서 가볍게 읽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알아봅시다. 283페이지입니다. (283)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야스퍼스는 인간을 상황 내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상황에 대한 물음을 철학이 시작되는 근원이다라고 보십니다. 정리부터 하면서 갑시다. 자, 야스퍼스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상황 안에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했고, 이 상황에 대한 물음이, 이것에 대한 물음이 철학의 근원이야. 오케이. 인간이 상황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곧 철학의 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모두니까 전칙이죠. 다른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가 상황 안에 구속되어 있고, 삶의 순간마다 내가 어떤 상황에 구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래. 이런 의미에서 상황이라는 애는 낯선 것이고 인간의 삶을 방해하고 짓누르는 애라는 거지.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인간은,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인간은 아까 모두가 상황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상황에, 인간은 상황에 구속돼요. 그리고 이 구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구속을 인지해요.
내가 어디에 갇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것을 구속을 선택하지는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한 적 없는 것에 나는 매여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이 계속 매여 있는 중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애가 인간에게는 뭐가 돼? 하나의 방해가 돼. 그래서 인간이 이 상황이라는 것을 힘들어하게 돼 있다 이거야. 계속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라는 게 뭔지 우리한테 설명이 좀 더 필요해 보이지? 야스퍼스는 일상에서 접하는 일반적 상황과 달리 이랬으니까 일반적 상황이라는 것이 일상에서 접하는 것이구나. 그것과는 다르게 인간이 능동적 노력을 통해서 변경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다시 말해서 알고 있지만 선택할 수는 없었고 거기 매일 수밖에 없는, 노력을 통해서 변경할 수 없는 근원적인, 결정적이고 근원적 상황이 있다. 그게 뭔데? 죽는 거, 아픈 거, 투쟁,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고 이것을 바로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항 대립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일반적 상황이, 요거는 흰색으로 쓸게요. 일반적 상황이 있고 그리고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한계 상황을 다루는 거지. 한계 상황이 뭔데? 예를 들어서 한계 상황의 예시를 들자면 죽음, 고통 이런 것들이고 얘네가 뭔데? 노력으로 변경을 못해요. 실제로 우리는 노력으로 죽음을 바꿀 수는 없죠. 바꿀 수 없어. 그런 거야. 자, 한계 상황은요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 곁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우리 태어났으니까 전부 다 죽는 거잖아. 무조건이야.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을 압도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내가 결코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 여러분 하루 종일 죽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살려고 하세요? 잘 안 그러긴 해요. 근데 알고 있잖아. 우리 모두 다 죽잖아. 나는 안 죽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 모두 다 죽긴 죽어. 인간은 이러한 한계 상황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행동의 근거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죽음을 마주해. 내가 계속 나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 그러니까 죽음이란 걸 평소에 인지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희가 많이 아파 혹은 큰 사고가 당했어. 죽음이란 게 너희 앞에 완전 다가왔어. 그때 너희 기분이 어때?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혹은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내야만 했을까 하는 모든 행동과 근거에 대해서 어떤 걸 느낀다? 회의감을 느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뭐가 흔들려? 나의 삶의 근거가 흔들리고 결국에 불안함을 감지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평상시에 이걸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내 앞에 다가오는 순간 나 이제 죽는구나를 느끼게 되면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너희가 사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봐봐.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있을까? 제 생각 아닐 거라고 봐요. 내가 하고 싶던 거 뭐 하러 간다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보러 간다거나 모르겠지. 우린 내일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포함해서 알고 있지만 평상시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내일 교통사고로 땅 하늘에 떠서 떨어지기 전에 생각하겠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회의감이 들면서 불안하다는 걸 느낀다. 자, 그러나 한계 상황의 경험은, 그러니까 죽음을 코앞에 놓았을 때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게 아니래요.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죠. 그렇죠. 우리 모두 인정할 수 있어. 한계 상황을 통해서 인간은 나의 유한성을 깨닫게 돼. 내가 영원하지 않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지. 이런 한계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대요. 인정해야 된다. 한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좌절하게 만드는 한계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인간은 한계 상황 뒤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뒤에 뭐가 있나 봐. 근데 이걸 이해할 수 없게 돼. 그래서 야스퍼스는 이러한 한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피할 수 없으니까. 한계 상황은 무조건 맞이하는 건데 피할 수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인간을 압도하는 한계 상황은 좌절이라는 아픔을 주지만 그 좌절 덕분에 뭐가 돼? 초월자를 감지하게 된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사람이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네. 한계 상황을 맞이하는 건 둘 다 똑같아. 근데 맞이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유한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한계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유한성을 인정한 사람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 그래서 좌절을 느끼겠지만 그 좌절 이후에 뭘 느껴? 초월자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회피한다면 이 뒤에 과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것과 내가 실존하는 것은 결국 같은 거다. 그래서 한계 경험 이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과도 같다 이런 이야기지.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는 결코 완전한 전체일 수 없죠. 뭐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 전체일 수 없잖아 당연히. 지구 전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주 전체는 어떻게 이해할 거면, 그치? 세상의 전체는 아닙니다. 좋아있는 총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명확한 인간들 사이에서 한 목적성을 띠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어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너 오늘 어떤 목적을 갖고 위에 남색깔 티를 입었니? 없잖아. 그치? 저도 뭐 아무 목적 없어. 그냥 있어서 입은 거지 뭐. 내가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지나가면서 봤던 벌레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나? 모르죠.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세계는 그 자체만으로 이해되지가 않는 불완전한 거라고 생각해. 아, 세계도 불완전한 거야. 인간만 불완전한 게 아니라, 유한한 게 아니라 세계도 불완전해. 이해할 수 없어. 이것을 깨달은 인간은 비로소 뭐합니까? 초월자, 신에게로 다가갑니다. 인간 이상의 것, 인간을 넘어 있는 그 뒤에 있는 존재가 초월자인데, 초월자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요. 규정이 안 됩니다. 어떤 표상을 통해서 어떤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요. 추론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겠지. 신이라고. 신을 본 사람 없죠? 뭐 십자가가 신은 아니잖아.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그게 신은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되면 그건 인간이겠지. 우리의 말로 설명이 안 돼야 우리 죽음도 사실 마주할 수는 있는데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몰라. 죽음 그 뒤에 있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초월자의 만남 없이 인간은 실존할 수가 없대. 아, 그럼 이렇게 되네. 초월자를 만난 한계 상황에서 유한성을 인정한 인간은 초월자를 만나서 뭐가 돼? 실존하는 인간이 되고, 회피한 사람은 실존 자체를 하지 않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네. 그래서 초월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좀 해보면요, 초월자는 오직 한계 상황을 자각하고 실존을 찾고자 하는 인간, 이것을 어떻게 부를 거냐면 가능적 실존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 정리를 했어요. 얘네들을 보고 이제 뭐라고 부를 거다? 가능적 실존이라고 부를 거다. 이 가능적 실존만이 초월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 비대상적 존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딱 집어서 저 신을 봤어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거고, 직접 드러나는 게 짜잔 내가 왔어 내가 신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암호로 나타나요. 따라서 암호는 초월자가 가능적 실존에게 말을 걸어오는 언어다 이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초월자가 가능적 실존에게 올 때 암호로서 다가와요. 암호로 다가와. 암호는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고 접근할 수 없고 초월자를 지시하고 해명해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암호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으로 경험되고 검증되고 이러면 신이 있다는 걸 경험했다, 신이 있다는 걸 검증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않다. 신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현실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초월자는 오직 암호에 의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을 느끼기 위해서, 이 초월자를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암호를 해독해야 되겠죠? 신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걸까? 해독을 해야 돼. 초월자의 암호는 하나의 의미로 고정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대. 나한테 한 가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니까. 이러한 암호는 실존이 되려고 노력하는 인간에 의해서만 각자의 방식으로 해독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야스퍼스는 이런 암호 해독의 과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인간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암호를 여기 쓰면 좋은데 이게 좁아서 화면이 잘릴까 봐 이렇게 씁니다. 해독해야 해. 이 해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실존의 회복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좀 쉬시다가 20분 되면 들어오셔가지고 마지막 실전학습 세 번째 거 경매에 관한 이야기 할 건데 요거 지문 조금 기니까 요거 꼭 한번 읽고 들어오십시오. 286페이지 거요. 고생하셨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요거 딱 하고 씁시다. 요 경매 이야기거든요. 네, 엄청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에요. 갑시다. 자, 무선 통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가 경매를 통해 통신 사업자들에게 통신 주파수 대역을 이제 판매하게 됐어요. 경매가 시행되기 전에는 심사를 보던지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당첨되는 사람한테 판매권을 준 거지. 심사 방식은 여러 통신 사업자들이 사업 계획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를 내면은 그거를 보고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서 주는 거지. 근데 사업자가 고용한 법률가나 로비스트들이 너도 나도 당연히 이제 자기께 최고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나 이의제기 과정을 다 거쳐서 오케이, 이 주파수 이번에 당첨은 뭐 A사입니다 이렇게 주기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냥 다 똑같이 모아가지고 제비 뽑기로 하자 이렇게 갔다는 거. 제비 뽑기.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그건 뭐 당연히 간단하죠. 그냥 도로록 해가지고 우리 다 눈 감고 넣어서 뽑는 거잖아. 그래서 되는 사람이 이제 합격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파수를 사가지고 판매하는 통신사업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 쓴 휴대폰 SKT, 그 다음에 KT, LGU 플러스 이렇게죠. 우리나라 3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주파수를 사가지고 우리에게 그거를 제공할 능력과 기술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할 줄 모르잖아. 근데 제비뽑기 이게 아무나 참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다 가는 거야. 우리 할 줄 모르지만 가는 거야. 일단 왜 가냐, 운이니까. 만약에 석빈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석빈이가 이걸 LGU 플러스에 팔아버리는 거지 다시. 그래서 그 차액을 네가 먹기 위해 가지고 너도 나도 해버리는 거야. 재판매가 됐거든.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다 참여를 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우리들처럼 이제 투기의 목적으로 한 거지. 우리는 할 줄 모르는 애 참여했으니까 투기 목적으로 된 사람이 그냥 운이 좋아서 당첨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 무선통신 사업자들은 굉장히 힘들게 협상해가지고 뭐 얼마에 팔게요, 얼마에 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파수 사용 권리를 사야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파수 사용권자가 지역적으로 파편화, 그러니까 쪼개졌다는 거예요. 쪼개졌어. 그러면서 전국망 통신 사업자가 나타나기가 힘들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땅이 되게 좁잖아요. 근데 이거 미국이거든. 지금 배경이 미국 엄청 넓잖아. 그러니까 뉴욕에서 내가 전화기가 돼. 근데 내가 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내 전화기가 목통이 돼. 왜냐면 다 쪼개져 버렸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가도 LGU 플러스 다 깔려있고 KT 다 깔렸고 SKT 다 깔려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전화가 되는데, 전국망 통신 사업자가 전국이 아니니까 요 지역만 돼. 근데 그럼 내가 평생 여기만 이 전화기 들고 살 거야? 아니면 내가 뭐 캘리포니아 가면 캘리포니아 전화기 또 따로 사고 이럴 거냐? 그럴 수 없잖아. 이제 불편해졌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다.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경매해가지고 주파수 이거 팔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적을 딱 결정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목적이 뭐냐? 1번, 무선통신 사업을 잘 하는 사람한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보자. 다음 2번, 그리고 이거 파는 사람의 주체는 정부니까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우리 정부의 수입도 한번 극대화해보자. 이 두 가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을 해야 돼.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은 이제 사업 계획서. 문제가 있어서 제비 뽑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경매에 도착했어. 경매에서 주파수 팔자. 이 경매에 목적이 있었어. 목적 1번, 효율적 분배. 그리고 2번, 잘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익도 늘리자. 정부의 수익을 극대화하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매라는 것을 시작한단 말이지.
경매의 기본 방식은 아시죠? 물건이 나와서 자, 요 커피 송시율이 먹던 성수 같은 커피 살 사람 하면 이제 나의 왕팬 현진이가 10만 원이요 하면은 그거보다 날 더 사랑하는 석빈이가 오케이 전 11만 원이요. 다 필요 없어. 내 인생의 유일한 빚이라고 생각하는 효린이가 못 참아 20만 원이요 하면 최고 많이 부른 효린이가 이거 사가는 거죠. 그게 경매죠. 오케이. 구매자를 위한 효율적인 분배랑 판매자를 위한 최대 수익. 여기서 판매자는 이제 정부가 되겠지. 이 수익은 기존의 경매 이론도 추구했던 거니까 오케이. 그냥 경매하면은 이거 다 해결되겠네 라고 생각했어. 근데 미국에 앞서서 뉴질랜드 정부가 이 주파수를 경매했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우리도 경매에서 주파수 팔라 그랬는데 뉴질랜드가 해서 망했다네?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뉴질랜드 주파수 경매는 사업자들이 여러 개의 주파수에 대해서 동시에 입찰하고, 자 이제 정리하면서 갑시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뉴질랜드가 실패했어. 뉴질랜드의 방식을 알아보자 이거. 1번 제일 먼저 뭐 한다? 여러 개의 주파수에 동시 입찰을 한다. 여러 개 주파수 동시 입찰. 다 같이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를,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경매에서 제일 높은 걸 부른 사람이 갖는 거야. 근데 자신의 입찰가가 아니고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거야. 2번 두 번째로 높은 가격. 이것을 지불하게 했다. 그리고 이 경매에서는 모든 입찰자들이 한 번에 여러 주파수에 입찰을 하고 각 주파수의 최고가 입찰자를 한 번에 결정을 했다. 그래서 아까 한 번에 입찰하고 한 번에 결정했다는 거죠. 입찰하고 결정까지. 정리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서 어떻게 됐는데, 경매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각 주파수에 대한 다른 사업자들의 입찰 정보를 일단 알 수 없었어요. 왜냐? 한 번에 다 같이 입찰한 다음에 한 번에 결정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발표 나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발표 나면 이미 결정됐잖아.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 그 다음에 그 가치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니? 낙찰자가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낙찰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정부의 수입도 극대화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 정보 공개가 없었어요. 정보를 공개 안 하니까 내가 적당한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몰라. 그래서 적절한 입찰을 못했어. 적절한 입찰을 하지 못했다는 건 결국에 효율적 분배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부의 수익 극대화도 못했어. 이것도 떨어졌어. 결국 목적 1번, 2번 둘 다 하지 못했죠. 뉴질랜드는 목적 1번 효율적 분배 못했고 정부 수익도 떨어졌어. 그럼 이제 뉴질랜드 방식이 뭐냐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뭐 미국 땅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미대로 제가 4개로 나눌게요. 자,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4번 구역에 각각 주파수를 오늘 팔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상상이 보는 거지. 우리 4명이 이제 입찰 받으러 왔어. 우리 4명이 경매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다들 이런 종이를 딱 받는 거야. 요 동그라미가 그려진 종이를 딱 받아. 그래서 다 같이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가격을 적는 거지. 내가 각각 얼마일 건지. 그럼 생각해봐봐.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얘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적어야 되지. 그럼 일단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라고 치자. 1,000불이 있어. 1,000달러. 그러면 내가 이거 나눠서 4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200, 여기에 한 250, 여기 250, 그리고 보자. 그럼 500에 700, 여기에 300. 적당하게 나눠봤죠?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종이를 난 제출하겠지 써서.
그 다음에 효린이는 뭐 돈이 나보다 좀 더 많아. 뭐 한 1,500 정도 더 1,500불 있어. 그럼 또 얘도 1,500을 일단 나눠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뭐 한 500 써. 여기다 500 써. 그 다음에 여기에 한 200 쓰고 300 써. 다음 아무렇게 이제 막 써보겠습니다. 뭐 현진이는 여기 한 150, 여기에 170, 여기에 130, 여기에 550. 이질하래 지금. 각자 적어서 내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한 번에 발표지 지금. 한 번에 발표니까 그냥 다 정리한 다음에 1번에서 제일 많이 부른 사람은 500불을 부르신 효린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근데 효린이는 500불을 써가지고 1등에 당첨됐습니다. 근데 효린이가 결제하는 금액 얼마지? 두 번째로 비싼 금액을 쓴 200불을 효린이가 내는 거지 지금. 왜냐면 그게 규칙이잖아.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내. 자, 그럼 여기는 효린이가 당첨됐고 돈을 200불 내는 거야. 자, 2번 구역도 발표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효린이가 당첨됐어. 효린이가 500불이나 질렀잖아. 근데 돈은 얼마네? 내가 쓴 250 내는 거지. 다음 3번 지역 뚜루룩 봤더니 250을 쓴 내가 당첨됐어. 근데 돈은 얼마네? 200 내. 마지막 4번 구역 봤더니 무려 550을 지른 애가 있네. 이 550을 질렀는데 돈은 얼마네? 300만 내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한 번에 다 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봐봐. 1번 구역 봐봐봐. 150, 200 정도 냈으면 여기서 적당한 금액은 150, 200 선안에서 결정되는 게 옳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500 막 질렀죠. 돈 있어서. 얘가 당첨돼버렸어. 그러고 나서 결국 내는 돈은 200이야. 정부는 500 부른 사람한테 이 자리를 주면서 결국 돈은 200밖에 못 받죠. 그리고 적당한 가치를 몰라서 500이나 써제끼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지 사실 지금 여기다가. 그러니까 전부 다 비효율적인 거야. 금액을 적는 사람도 바보짓 하는 것이고 정부도 정부대로 돈을 작게 받아야 되니까 바보짓 하게 되는 거야. 그럼 과연 정부는 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냐. 이거 왜 했냐 이거지. 이게 생각보다 똑똑한 방식인 게 이런 거야. 이거 지금 뉴질랜드의 진짜 가장 큰 패착은 이 구역을 한 번에 입찰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럼 한 번에 안 하면 어떤데? 1번 구역부터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 그럼 1번에 우리가 막 불러보겠지. 그러면 500 불렀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진 돈이 600이 전부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머지 여기 500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여기 내가 입찰 못할 것 같아. 그럼 그냥 저 여기 600이에요 지르고 나서 지 하나라도 먹는 게 낫잖아. 그리고 여기가 결정 600에 되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지. 아, 이 나머지도 뭐 170, 250에 써서 안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가진 돈이 1000이기 때문에 여기 한 구역에 1000이라도 질러볼 수 있잖아. 근데 1000을 나눠서 쓰려고 하니까 금액이 다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염려한 뉴질랜드의 아이디어가 이거였던 거거든.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4개로 나눠서 지금 만약에 입찰, 이게 뭐 10개야. 그럼 10개로 나눠서 입찰해야 될 거 아니야. 10구역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큰 돈을 부르기가 좀 무섭죠. 왜냐면 사람들이 얼마 불렀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돈을 소극적으로 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그러면 뭐 안 돼? 자기들 수익 극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야, 니들이 여기에 막 질러도 돼. 막 1000, 2000 막 적어서 내. 그렇게 내더라도 니들이 적었는 걸로 내가 돈 내라고 안 할게. 니들 다음으로 낸 높은 금액으로 내가 계산하라고 할 테니까 야, 쓰고 싶은 만큼 한번 질러봐. 이렇게 약간 지르는 걸 뭐랄까 이렇게 좀 해보는 거지. 야, 써봐 괜찮아. 네가 2000 쓰더라도 2000 계산하는 거 아니야. 네가 2000 썼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200으로 썼으면 200으로 계산하게 해줄게. 그렇게 한 거지. 자기의 극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전략을 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패착은 한 번에 이 구역 전체를 입찰하고 한 번에 결정해버리니까 사람들은 이 적당한 가격이 일단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꼴리는 대로 나눠서 적는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부의 수익은 나눠서 적으니까 금액이 다 작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에 올인한 사람이 드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밖에 받을 수 없더라. 작은 돈밖에 못 받더라.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요거 이해됩니까? 예. 여기 왜 망했는지? 효린이 돼?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패착을 알아냈어. 이게 왜 망했는지 알았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요거를 미국은 고쳐보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다중 경매 라운드입니다. 다중 라운드 경매. 그래서 이것을 쭉 내려와서 바꿔요. 동시에 하는 다중 라운드 경매로 바꿉니다.
여기에 문제를 고쳤겠죠. 보시면 일단 이 방식은요, 각 라운드마다 경매 대상이 된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경매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일단 1번 라운드마다 모든 주파수 동시에 경매를 해요. 그리고 모두가 결정될 때까지 이것을 뭐한다? 되풀이합니다. 되풀이해요. 이것을 되풀이. 뭔 말이냐? 천천히 나눠보죠. 자, 라운드 1,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에서 뭐 하는데, 모든 주파수에는 이게 이제 아까처럼 구역 4개로 나뉘었어. 1, 2, 3, 4. 일단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아까랑 똑같이 금액을 적어요. 금액을 적겠죠. 그래서 뭐 내가 1000불 있으면 뭐 나눠서 적고, 뭐 2000불 있으면 나눠서 그렇게 하겠지. 일단 사람들이 적어. 근데 아까는 적고 나서 1, 2, 3 한 번에 발표 짠 하고 끝이었지.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씩 하는 거야. 다 나눠서 적었는데 1번 구역만 이번에 일단 제일 높은 거 적은 사람 낙찰. 그 다음에 2라운드 다시 시작. 그러면 이제 2라운드에 남아있는 거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적은 사람 낙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힘이 뭐가 좋아? 1라운드에 내가 1000불 있는 사람이야. 내가 1000달러가 있어. 내가 여기에 한 200 적었는데 내가 탈락했어. 나 200을 안 쓴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다음에 더 높은 금액을 불러볼 수 있겠죠. 또 떨어졌어. 그럼 여기 더 높은 거 써볼 수 있겠지. 또 떨어져서 여기 내 올인 1000 다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금액이 계속 높아질 테니까 정보 수익이 극대화될 거고. 두 번째로 이거 할 때마다 정보가 공개될 거 아니야. 자, 1라운드의 승자는 효린텔레콤입니다. 효린텔레콤에서 1번 지역에 500불을 써가지고 1등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한 500 정도는 써야 되는구나. 내가 뭐 600밖에 없으면은 나머지 600 전부 다 걸어봐야 되는 거야. 나눠서 여러 개 입찰 못 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그래서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1라운드에서 다들 금액을 좀 작게 쓰겠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여러 개 나눠서 입찰을 해야 될 테니까. 근데 입찰이 다 끝났어. 그러면은 최고가 입찰 자랑, 그 입찰 금액이 얼마인지 뭐가 돼? 정보를 공개해요. 이 1라운드에서 하고 나면 정보가 공개돼. 이게 뭔 차이지? 여기 차이가 있어. 얘는 정보 공개를 안 했었거든. 정보를 공개해줘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 입찰 전략을 수정할 수 있게 돼.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은 써야 되는구나 해서 다음 라운드에 들어가. 자, 이제 라운드 2. 각 주파수에 대해서 아까 최고 입찰가보다 어때? 더 높은 가격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은데? 정부한테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아까 500으로 낙찰됐다? 500보다 더 높은 걸로 써야 돼. 이제 무조건 501부터 시작.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모든 주파수가 끝나면 또 이제 아까랑 똑같이 정보 공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 4, 라운드 5 쭉쭉쭉쭉 가가지고 쭉 다 해서 새로운 입찰가 없을 때까지 해서 경매 종료하고 나면은 최종 낙찰자 나와가지고 그 돈 이제 내면은 자기가 그 지역의 주파수를 갖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이 과정에서 경매에 참여한 사람은 이전 라운드에 입찰한 주파수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것에 입찰할 수 없게 했는데, 새로운 규칙이 하나 있네. 3번. 이전에 했는 주파수보다 이전 입찰한 주파수의 개수, 이것이 중요하네. 이걸 초월해서 할 수 없어요. 넘어가서 할 수 없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럴 수 있잖아. 송시율 같은 개 얌생이가 나 1번 지역에 100만 일단 넣어놓고 100 절대 안 될 거 아는데 100불만 넣어놓고 한번 분위기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얌생이처럼. 남들 하는 거 간 한번 보려고. 그래서 내가 얼마 있는지 패를 까지 않고 아껴뒀다가 내가 여기다가 뭐 한 3천 질러가지고 내가 가져버리려고. 이럴 수 있잖아. 얌생이죠, 얌생이. 그러니까 이전 라운드에서 자기 정보는 감추고 남의 정보만 알게 해가지고 불공정한 행위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뭐 1000이 있어 지금. 그러면 1000을 나눠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랑 같이 경매에 들어온 석빈텔레콤은 저 송시율 회사 지금 다 갖고 있는 돈이 1000밖에 안 되나 보다 를 생각해서 전략을 세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내 돈을 감추고 싶어서 이게 100만 쓰고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석빈이 속을 수 있겠죠. 정말 저기 100만 원밖에 안 냈어? 저 돈이 없나 본데? 그래서 속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숨기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효린 씨 이거 돼? 확실히 이해했지? 오케이. 주파수를 하나씩 경매하는 경우 여러 주파수를 사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번 경매를 고려해서 입찰을 주저하게 되니까 돈을 아끼려고 주저할 테니까 결국 구매자, 판매자 모두 이득을 낮추게 된단 말이지.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에서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경매하니까 이게 방지가 되고요. 각 라운드마다 경매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입찰 정보를 공개하니까 경매의 효율성이 높아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저 회사가 대충 얼마쯤 있구나. 내가 이만큼은 써야지 입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보가 돼. 그래서 무선통신 사업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합리적 가격의 주파수 낙찰이 됐고 결국 정부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목적에 부합을 둘 다 했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다른 나라도 결국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고요. 영국에서 2000년에 요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요. 이후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은 주파수 경매하면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걸 만들어낸 아까 누구였다? 폴 밀그럼 아저씨는 요거 덕분에 202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됐다. 아주 획기적인 경매 방식이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문학까지 쭉 듣는 사람 설마 오늘 문학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지나고 나면은 용몽고 아시죠? 준비 잘해가지고 잘하고 옵시다. 고생하셨습니다.